반갑습니다. 전 고려대학교 87학번입니다. 의대 졸업했고요. 정신과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은 고려대학교하고 저 듀크 대학에서 하고 지금 그 일 보고 있습니다. 함승희 회장님은 옛날 세월호 일 직후에 제가 그때 그 병원에서 좀 정신과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일 어떻게 전에 들으시고는 그 일 좀 지난 다음에 그 일을 중심으로 좀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청을 해 주셨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들이 사실은 그 청년회장님과 회장님 말씀하셨던 얘기랑 맞닿아 있는 얘기 같고요. 그런 건강한 사회에서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사는 게 정말 더 좋은가라는 얘기들하고도 연결되는 얘기 같습니다. 결국 정신과 심리학적인 얘기들을 할 텐데요. 그게 알고 보면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있는 뭐 민주나 철학들하고 다 결국은 다 연결되는 얘기더라고요. 그 사이에 회장님 책을 몇 개 썼습니다. 우울증하고 무기력,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이기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정리를 좀 했었고요. 그 얘기들이 오늘 제가 하는 얘기들에 좀 녹아 있을 겁니다. 제가 군의관 생활을 양구에서 시작해서 모로코 평화유지군 생활을 하면서 군의관 생활을 마쳤었는데요. 그때 군의관 생활할 때 제 밑에 있는 그 하사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의무대 관련 일을 하는 하사관이었는데 와서 환자가 하나 왔다는 거예요. 이태리 군인. 그건 이제 주로 군의관만 한국 사람들이고 장교들은 외국 사람들이었는데 이태리 장교가 왔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문제가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양반 지금 프라블럼이 뭔데요? 그랬더니 프라블럼은 자기가 좀 영어는 되게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프라블럼이 뭔지를 물어봤더니 뭐 어린 시절에 아빠한테 맞았고 그 부인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라블럼은 맞는데 그거는 서부사하라에 와 있는 군인들이 상담으로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프라블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붙들어 놓고 제가 얘기한 게 프라블럼이라고 하면 스마트하게 만드는 게 프라블럼이다. 일단 스페시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메저러블 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나 알다시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리얼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언제까지 타임 바운드 된 것들이 정리가 돼야 그걸 프라블럼이라고 한다. 나머지는 그 사람의 어린 시절에 맞고 마음을 키우는 거는 평생 동안 가야 될 문제니까 그 문제도 가지만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해야 될 거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이후에 하사관 제대하고 심리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지금 심리학과를 나와서 어디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얘기가 듣다가 보면 강의는 재미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수업 시간은 별로 재미없어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유튜브는 재밌어 하시니까 유튜브다 생각하시고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들으셔도 돼요. 제 얘기들이 또 20분 단위로 잘라서 여기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여기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리더들은 많죠, 이 사회에. 내가 리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한심해 보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리더라고 생각을 하세요? 집에서 리더일 수도 있고 조직에서 리더일 수도 있는데 제가 겪은 리더 중에 어떤 분은 내가 다 해야 되는 분이 계세요. 뭐든지 하나하나. 지금 현재 모시고 계시는 제 윗분들 중에도 고대병원이라는 게 의료원장이 있고 부총장이 있고 총장님도 계시고 원장님이 3분이나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 벽지 색깔도 본인이 결정해야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구매과 직원한테 혹시 화장실 휴지는 안 고르시냐고.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병원 하나당 직원이 3,000명이 있는 곳에서는 아직 그게 통해요. 직원들은 힘들겠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커지면 힘들겠죠. 반면에 네가 다 해줘 리더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결과물만 괜찮으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던 사고가 나건 누구를 깨건 이건 상관없고 네가 다 해. 나는 그냥 장할 테니까 하는 분도 계십니다. 반면에 굉장히 친절한 요새 많아졌어요. 친절한 금자씨처럼 그냥 아래 직원들 비유 맞추느라고 굉장히 좀 눈치 보고 신경 쓰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는 분이 계세요. 마음 찔려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좋은 리더의 조건이라고 보통 심리학과 마케팅 하시는 피터 드러커 이런 분들이 정리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업무 능력이죠. 아무리 사람 좋아도 일 못하면 사실은 소용없잖아요. 제가 회장이 오너라도 안 뽑을 것 같아요. 일은 기본적으로 잘해야죠. 근데 일정 레벨이 올라가면 잘 가르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랑 일하는 사람들한테 아까 제가 문제를 디파인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정해주고 끝날 때 오늘 제가 나오면서도 저랑 같이 일하는 대학원생과 전공의들한테 퇴근하기 전까지 해야 될 일, 환자들하고 대화해서 정리할 일을 얘기를 해주고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내일 가면 그걸 또 확인을 해야죠. 가르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근데 직급이 더 올라가면 이제 업무 능력은 기본에 검증이 됐으니까 인간관계가 좋은 게 제일 중요해지더라고요.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일 잘해도 팀장이나 병원으로 치면 총무팀장까지는 승진하는데 거기 위로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인간관계 능력이 그 다음 제일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 이제 원장님 되고 부총장님 되면 사실은 그 위에도 더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중요한 게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거든요. 여기 각각의 조직의 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게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때부터 필요한 거 이제 마음 경영, 내 마음 경영하는 능력이 이제 가장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요새 스트레스란 단어가 요새처럼 많이 들리는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뭐 세월호 때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그때 트라우마라는 말이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지금 유명해진 거는 코로나 블루 굉장히 유명해졌죠. 심지어는 이제 마스크 벗으려니까 이제 엔데믹 블루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엔데믹 블루가 뭔지 들어보셨어요? 이 마스크 쓰고 사람들하고 줌으로만 회의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오히려 마스크 벗고 사람 만나래요. 제 아들이 지금 그 막내 아들이 대학교 3학년인데 그 1, 2학년을 사이버 대학생을 했어요. 뭐 사이버 대학교에 입학한 건 아닌데 사이버 대학생을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 대학 생활을 더듬어 봐도 대학교 1, 2학년 때 특히 1학년 때 제가 인생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의 상당수를 만나고 인생에서 먹어야 될 술의 상당수도 그때 마시면서 그 사람들하고 지내는 법을 배웠거든요. 대화하는 법, 선배랑 만나서 얘기하는 법, 후배랑 만나는 법을 배웠는데 지금 그걸 안 배운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사회에 신입사원으로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마스크 벗고 오프라인 미팅을 시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걸 엔데믹 블루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 블라인드라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각종 직장인들이 우리 직장 디스하는 내 이름 안 되고 하는 거기 사이트가 보면 직장인들의 90%가 나는 번아웃이다라고 대답을 한대요. 번아웃이라는 건 다 타버렸다는 얘기인데 이유는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좀 오히려 인텐스해졌죠. 옛날에는 이런 사무실에서 한 몇십 명 모여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한 팀에서 몇 명이 열심히 일하면 나머지는 대충 묻어가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카톡을 메신저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한 명 한 명의 업무가 이제 측정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팀장님이 그전에는 신경 안 썼던 팀원들이 뭐 하는지도 다 확인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오히려 번아웃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스트레스는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들이 중2인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긴장 좀 하자랍니다. 신입사원 처음 받으셨을 때 느끼신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의사 시험도 잘 봐가지고 뭐 1, 2등 했는데 와서 보면 일을 지켜보면 의대생들은 굉장히 똑똑한데 왜 인턴들은 바보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스트레스를 좀 받자, 신경 좀 써라, 긴장 좀 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스트레스죠. 시험 직전에 받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오히려 일이 안 돌아가니까요. 근데 스트레스를 안 좋은 쪽으로 받으면 증상들이 나타나서 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스트레스 클리닉에는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10명 중에 나는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니면 나 우울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은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대개는 잠 못 자요, 아니면 나 배가 아파서 소화기내과 갔는데 일로 오래요, 나 가슴이 두근거려서 심장내과 갔는데 검사 다 하고 수백만 원어치 검사하더니
일루 가래네요. 그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운전하다가 심장마비가 오는 것 같아가지고 차 몰고서 바로 응급실로 가서 온갖 검사 다 하고서 공황장애인 것 같다고 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증상이 가장 흔한 건 피곤함입니다. 국가에서 2년 단위로 우울증이랑 스트레스 검사를 매번 하거든요. 몇십 년째. 그때 가장 넘버원으로 뽑히는 우울증 증상은 피곤함이에요. 우울하고 죽고 싶음은 아니에요. 어지럽고 근육에 힘 빠지고 여기저기 아픈 것도 우울하고 스트레스 증상의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40 넘고 50 넘으면 안 아프던 근육들이 자꾸 아프시잖아요. 골프를 새로 시작 안 하셨다 하더라도. 체력이 떨어지면 이제 이런 스트레스에 의한 증상들이 더 생기죠. 특히 이게 만성적으로 되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만성적인 인간관계 문제. 자, 일이 너무 많을 때, 그 몇 년씩 큰 시험 준비하는 분들, 뭐, 사시 5년씩, 4년씩 보던 옛날 분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예요. 의대도 많죠. 6년 내내 시험을 한 달에 몇 개씩 보니까요. 더 오래되면 이제 외로운 것도 만성 스트레스가 됩니다. 원래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뇌에서는, 여기에 이과 출신들도 혹시 계시겠지만, 뇌에서는 스트레스가 갑자기 확 오면 머리 안에선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정신 바짝 차리는 호르몬.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당일치기 시험 공부할 때 외울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 의대는요, 워낙 공부해야 될 양이 많으니까 막판에 몇 과목은 제껴요. 근데 시험은 봐야 되니까 당일날 새벽에 눈에 바릅니다. 눈에 바른다는 게 눈 동그랗게 뜨고 긴장 빡 해서 열심히 막 봐요. 경험 있으시죠? 막 봅니다. 그러면 동공에다 올려놓고 눈도 깜빡이면은 세수도 안 하고 막 외운 다음에 시험 시작 딱 하면 빡 써놓고는 또 잊어버려요. 이거 휘발성 메모리라고 실제 과학에서도 쓰는 용어거든요. 그때 작용하는 게 도파민, 아드레날린입니다. 이때는 평소에 잘 못하던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전쟁터에서 포소리가 들렸을 적에 초인적인 힘으로 돌멩이 들어올리고 도망가는 힘, 그걸 만들어주는 호르몬이고요.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에 하나인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거는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몸을 좀 덜 아프게 해줘요. 왜 허리 아플 때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언정 일단 안 아프잖아요. 염증을 완화시켜주니까 굉장히 좋은데, 이게 오래 그거에 노출이 되면 신경이랑 세포들이 마치 바닷물에 담궈놓은 전깃줄처럼 녹이 씁니다. 만성 염증을 일으켜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뭐 머리로 치면 이제 건망증도 생기고 깜빡깜빡하고, 그리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긴장을 좀 푸는 게 원시인의 삶이었는데, 지금은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10시, 11시까지 긴장하다가 또는 퇴근해서도 카톡으로 업무 처리하시다가 주무시다 보니까 긴장을 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제 처가 제 대학 동기인데 이제 개업 초기에,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끝나고 나면 조금 여유가 있죠. 제 밑에서 같이 일하는 또 제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 처는 개업 의사였다 보니까 개업 초기인데 퇴근하면 항상 저보고 먼저 자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피곤하니까, 그리고 이제 제 윗분들, 아마 연배로 따지면 함승희 회장님 같은 어른들하고 쫓아다니면서 술 먹고 늦게 들어왔으니까 그냥 쓰러져 자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 처는 개업 초기에 그 긴장과 환자 경영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니까 긴장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먼저 재워놓고 혼자 양주 한 잔, 조그만 거 한 잔 마시면서 그 테레비 위로 쭉 올라갔다가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그러고 나서야 잠을 잤더라고요.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 결혼 27년 차인데 그 얘기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데리고 살아줘서 고맙다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긴장과 이완의 축이 깨지기 시작을 해서 몸 여기저기 아픈 스트레스성 신체 질환, 가장 대표적으로 허리 아프고 가슴 떨리고 이런 증상도 생기지만 분노 조절이 또 안 되게 됩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직장에서 싸움이 나지만 부부 싸움도 종종 나죠.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화가 나는데 남들한테 못 푸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속으로 쌓아놓습니다.
속으로 꾹꾹 쌓아서 울분이라는 게 쌓이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는 심리학적으로는 사회학적으로 감정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 감정 다 표현하고 사시진 않으시잖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오늘 기분이 되게 나빠요. 아침에 부인이랑 사이 좀 말다툼을 했어요. 지금 30평 사는 집인데 70평으로 옮기고 싶다고 그래서 싸웠어요. 뭐 안 싸울 수도 있겠지만 싸웠는데 그렇다 그래서 출근해서 만나는 사람한테 그 기분 나쁜 마음을 다 표현할 수는 없죠. 내 스스로 느끼는 내 감정을 기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치 전축으로 치면 앰프 같은 역할. 근데 남들은 보기에 나 속은 골마 터지고 있는데 밖으로는 굉장히 밝고 건강하게 어이 잘 지냈어? 오늘 하루도 재밌게 파이팅! 그러면서 밝게 합니다. 그거는 밖으로 보이는 남이 보는 저 사람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아. 그건 정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분을 앰프라고 하면 정서는 스피커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 늘 그거 자기 기분 다 표현하고 살지 않잖아요. 가끔 자기 기분을 식구들한테 다 표현하고 사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랑 싸워서 고부 갈등 때문에 저한테 많이 오시거든요. 늘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자식들한테 내 기분 다 표현하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아니 집에서도 내 기분 마음대로 표현 못해? 네, 이 세상엔 내 기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자식을 포함해서, 내 부인을 포함해서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섭섭해 하시죠. 근데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봤더니 다니시는 절이나 목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듣고 오시니까. 근데 그 사이에 우리의 뇌는 어떻게 되냐 하면 멘붕이 되죠. 멘탈 붕괴가 됩니다. 사실 저런 때 감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정신없겠죠. 저 때 감정 착 가라앉은 상태에서 정말 냉정하게 자기 할 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리더일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뇌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중학교 시절에 생물 배웠을 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중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 이런 그림 띄워놓고 얘기했던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은 있으실 거예요. 그때 보면 뇌는 맨 아래쪽에 배고프면 먹고 마려우면 싸는 뇌가 있습니다. 그게 맨 밑에 감각의 뇌가 있어요. 아주 원초적인 뇌죠. 악어의 행동을 하는, 배고프면 물어버리는. 그 바로 위에는 아이 젖 먹이면서 도닥도닥 해줄 때 나오는 따뜻한 행복한 호르몬이 나오는 뇌가 있습니다. 그게 중간 뇌인데 여기를 감정의 뇌 또는 느끼는 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분노도 일어나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호르몬들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아까 감정을 다 표현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감정이 한번 생기면 갔다 옵니다. 어디로? 전두엽으로. 맨 위에 전두엽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성의 뇌예요. 여기 가서 이 감정을 표현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자, 팀장님하고 제가 팀원인데 팀장님하고 막 엉뚱한 걸로 혼났어요. 내가 맞아. 내가 맞는데 지가 맞다고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윗분한테 가서 깨지고 왔으니까 괜히 내 핑계 잡는 거지. 자, 그러면 그럴 때 생각을 하죠. 오늘 내가 저 인간을 한번 깨고 객값을 물어 하다가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그래 내일쯤 되면 내가 다 맞는 거였지만 내일쯤 되면 결국은 내가 저 인간한테 신경질을 내고 화낸 거밖에 기록이 안 남을 거고 나는 그냥 승질 들어온 놈만 될 테니까 참자 라고 하고 참습니다. 그게 이 전두엽의 기능이에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두엽이 꺼져요. 전두엽이 그냥 꺼집니다. 기능을 안 해요. 우리 중학생 여학생들이 지금 이제 20대 지금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저희 집 큰딸이 중학생 때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재밌게 놀다가 비유 맞추죠. 그 친구들하고 비유 맞추고 서로 재미없어도 재밌다 그러고 아이돌 누구 얘기하면 진짜 막 신나게 얘기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오늘 재밌었니? 무슨 얘기했어? 그러면 그 딸들이 그러죠. 됐어. 그러고 문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잖아요. 지친 거예요. 전두엽이 집에 들어오면서 꺼지죠. 남자들이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호인놀이 하시느라고 전두엽이 액티베이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감정 조절도 해야 되죠. 저분한테는 어느 정도의 인사를 해야 되고 저분한테 인사할 때는 고개를 어느 정도 숙여야 될까.
눈은 어느 정도 웃어주는 게 좋을까를 자동적으로 막 계산하느라고 난 안 하는데 전두엽은 해요. 그런 집에 들어가면 그게 꺼집니다. 집에 가면 갑자기 무뚝뚝해지고 부인한테 괜히 짜증내는 남편들이 종종 있어요. 전두엽이 지쳐서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두엽이 꺼져서 편도체 납치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편도체 납치라는 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더 쉬울 거예요. 아미그달라 하이잭. 아미그달라가 뇌를 하이잭해버린 겁니다. 아미그달라가 아까 말한 감정을 느끼는 뇌 부분이거든요. 감정이 뇌 전체를 지배해버리는 거죠. 분노 폭발을 해버리는 뇌인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그냥 멘붕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겁니다. 트라우마가 스트레스의 원래 극단 표현이잖아요. 근데 트라우마는 결국은 메모리의 한 종류예요. 기억의 한 종류인데 모든 기억은 감정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즐겁고 행복한 감정이 묻어 있으면 그 기억은 뭐라고 부를까요? 추억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기억에 아주 고통스럽고 슬프고 짜증나고 분노의 감정이 묻어 있으면 그거를 트라우마라고 그럽니다. 트라우마는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비슷한 상황에서 자꾸 생각나고요. 멀쩡히 길 가다가도 생각나고 특히 전두엽이 약간 꺼질 때 운전할 때 장거리 운전하거나 이럴 때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욕이 벌컥 나옵니다. 중년 남자들 샤워하다가 욕하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반복해서 떠오르니까. 그리고 그 자극을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자꾸 민감해집니다. 이거는 삶의 언젠가 트라우마를 입은 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다니는 분 중에는 나이 90억 먹은 할머니인데 19살에 시집와서 시엄마한테 그날 저녁에 뒤통수를 한 대 맞으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일이 있어요. 그건 트라우마죠. 이거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 소방관도 하고 있고 뭐 서울대 경영대 나와서 어디 무슨 S전자가 또 입사하고 뭐 간호사도 하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몇 명은 아직도 병원에 반복해서 입원하고 자꾸 자살 시도하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기억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일상생활에서는 우리도 작은 트라우마는 늘 있거든요. 뭐 그렇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건물 무너지는 데서 나오지는 않으셨을 테니까 그냥 일상의 스크래치 정도는 되게 많잖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짜증나는 그 인간 있잖아요. 이게 마음의 스크래치인데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쌓이면 분노 조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무기력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많은 젊은이들의 마인드 자체가 무기력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디폴트 모드가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최근 신입사원 받은 회사는 많지 않지만 요새 인사 담당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옛날에는 처음 들어오면 너무 오버해서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고 막 군대 용어로 단아가를 붙여가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 그냥 아님 말고 스타일로 이게 뭐 일을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느껴지는 말이 아님 말고 하다가 힘들면 나가지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신입사원들이 많아졌다고 얘기해요. 학교도 그렇습니다. 병원도요. 인턴 간호사들이 입사 초기 3개월 이내 퇴사율들이 요새만큼 높아진 적이 없대요. 일도 힘들지만 마인드셋도 많이 바뀐 거예요. 대개는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중년기 이후에 특히 그렇죠. 체력이 떨어지면 옛날에 잘 참았던 것도 안 참아져요. 갱년기가 지난 부인들이 옛날에는 그 남편이 새벽 3시에 술 먹고 들어와도 잘 참고 심지어 꿀물도 타주고 그랬잖아요, 부장님. 근데 그 부인들이요, 나이 50 넘어서 내가 좀 몸 좀 아프고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멀쩡히 아침에 나가는 신발끈 묶는 뒤통수를 봐면 한 대 때려주고 싶다고 안 참아진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세요. 그게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의지력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새 같은 때는 인생에서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에너지가 소진이 돼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경제가 안 좋거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쌓을 수가 없을 때도 무기력해진다고 합니다. 왜 롬멜 장군이
사막에서 전투를 할 때는 신병을 받으면 절대 큰 전투에는 안 내보냈답니다. 작은 전투, 100% 이기는 전투에 한 3-4번 내보내고 거기서 좀 성공의 기쁨을 좀 느끼면 그러고 나면 큰 전투에 내보내곤 했다 그래요. 용병술이었겠죠. 근데 요새는 뭐 작은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없는 사회가 됐기도 했고, 원래 아마 나라의 발전 스테이지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이 마치 누군가가 뭔가를 뺏어서 그런 것인 양, 당신이 성공 못하는 거는 뭐 때문이다라고 자꾸 호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져요. 어찌됐건 무기력해지면 몸과 마음과 감정이 다 무기력해집니다. 번아웃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번아웃 된 사람 있냐고 S전자 무슨 그 승진자 그 강의 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70% 이상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한 분들이니까. 근데 어디 신입사원들, 그 같은 회사 신입사원들 한 200명 있는 데서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서도 한 30%가 손을 들어요. 그래서 봤더니 근데 그건 틀린 게, 번아웃이라는 건 일을 끝까지 한 다음에 느끼는 게 번아웃이거든요. 일도 안 하고서 느낄 수는 없어요. 중1짜리나 중2짜리 애들이 수학 정석 아직 2페이지도 안 봤는데 번아웃 됐다? 그거는 혼날 일인 거죠. 젊은이들도 정말 열심히 할 만큼 하고서 번아웃 된 친구들이 있고, 번아웃이 남들이 다 된다니까 할 만큼 노력을 좀 덜한 상태에서 번아웃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마음의 번아웃인 거죠. 마음의 무기력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번아웃이 되면 가장 느끼는 게 감정이 소진됩니다. 일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냉소적이 되죠. 좋은 걸 봐도, 자, 프로몰에 회장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잘하면 오늘이 다 정리가 되고 내일을 위해서 좋은 자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스크 쓰니까 속으로 그래, 좋겠어요. 그러세요. 속으로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어요. 냉소적이 됩니다. 내 회사에서 자, 이 일을 잘하면 우리 다음 달에 우리 매출이 더블링이 되고 그러면 이 업계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 무기력된 사람들, 번아웃된 사람들은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다 보면 사실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해야 되는데 직무 효능감이 떨어지니까 일 자체가 잘 안 돌아가요. 차라리 도파민도 떨어지고 코티졸이 증가해서 아예 만성화돼서 우울증까지 오면 정신과나 상담을 좀 받으라 그럴 텐데 거기까지 오는 사람은 증상을 느끼는 사람들의 15%밖에 안 와요.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안고 살거든요. 그냥 왜 이렇게 건망증이 있지?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정도를 느끼면서 살거든요. 감정적으로는요, 자존감 떨어지고 외로워진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자존감 얘기는 하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세 가지로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내가 과거에 이만큼 일을 했어 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플러스 이거 안 해본 일이야? 이건 다 잘할 수 있어 하는 자신감. 자부심과 자신감이 합쳐진 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는 이게 충만한 친구들을 뽑으려고 우리 노력을 합니다. 자기 조절감은요, 아까 말한 그 팀장이 와가지고 나를 또 괴롭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화나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내 자기 조절감이에요. 자기 안정감은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무너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 오늘은 무너졌어? 실패했어? 내일 다시 하지 뭐. 10번 하면 그중에 한 2번만 성공하면 되지. 특히 엔젤 투자하시는 분들은 10번 투자한 것 중에 하나만 성공하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버티죠. 그걸 자기 안전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안정감 전문 용어로 존버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인들은요, 국내 그 사회학자 한 분이 조사를 했는데 성인 자존감은 잘생기면 자존감이 높대요. 돈이 많으면 자존감이 높대요. 잘생긴 우리 회장님 자존감 높으시잖아요. 근데 아마 결정적인 요소가 배우자가 인정을 해주면 더 높답니다. 배우자가 좀 잘한다, 잘생겼다,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또 잘생겼대.
그 자존감이 좋고 또 하나 자식이 또 웬만큼 해주면 또 자존감이 높답니다. 그런 거 같으시죠? 그리고 인기가 좋으면 자존감도 높대요. BTS, 현빈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심리학자들이 다 조사를 해보면 그런 그 조건에 다 맞아도 자살도 하고 우울증도 빠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잖아요. 무슨 영화 배우니 재벌이니 이런 분들. 결국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자존감의 가장 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남들하고 자기를 비교 안 한대요. 나의 과거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게 현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만 해도 19살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물론 그때보다는 배도 좀 많이 나오고 좀 그러기는 했지만 지금은 저 예쁘고 토닥토닥 해주는 제 부인도 있고 그리고 뭐 그때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19살 때 그 6년 동안 또 그 외우는 공부 또 어떻게 해요. 그래. 지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자존감이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이제 조직의 리더나 CEO나 회장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공감 피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여자 중학생 제 딸내 그 얘기를 했잖아요. 튜닝 맞춰주느라고 고생한다고.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쉽게 피곤해지죠. 마치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에너지가 낭비가 되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그게 이제 귀찮아져요. 내가 뭐 저 인간들 기분을 왜 맞춰줘야지? 하는 생각이 이제 자꾸 들어갑니다. 그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면 더 문제가 되죠. 외로움 얘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이렇게 복잡하고 그냥 적응 잘 안 되고 자존감 떨어진 상태가 되면 우울증은 아직 안 됐어. 그건 버텼어. 사업은 어떻게 해요? 직장도 어떻게 나가? 그런 마음 안에 울분이 쌓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직장인들 중에 그 중간 직급 아래 직원들 중에 어떻게 일은 하는데 성취도가 넘버원은 아닌 친구들 중에 그리고 말을 시켜도 잘 안 웃고 그냥 해멜겐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울분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울분은요, 독일에서 동독 노동자들이 통일 이후에 느꼈던 감정이래요.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통일됐더니 공산국가일 때보다 월급을 2배 주는데 서독은 원래 노동자들은 나보다 더 받네? 억울해. 그리고 아프면 옛날에는 아파도 밥을 줬는데 이거 통일되고 나니까 민주국가라고 밥을 안 주네? 진단서 끊어오래. 진단서 갔더니 의사가 진단서를 안 끊어주네? 억울해. 누군가한테 그 분노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쌓이는 게 울분입니다. 그래서 외상 후 그런 트라우마 이후에 울분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얘기해요. 원래 화를 느끼면 어떻게 푸세요? 심리학자들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인간은 화를 어떨 때 내냐 하면 보고 배운 게 늘 화내는 거였으면 화를 낸대요. 잘한 환경이나 직장 일을 할 때 옆 사람들이 늘 화내는 걸 봤으면 화낸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화내봤더니 원하는 일이 됐으면 그 다음에 화를 내죠. 4살 배기가 마트에서 조고 사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안 사주는데 마트에서 누워버렸더니 사줬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도 그 친구 장난감 가게 가면 눕겠습니까? 안 눕겠습니까? 눕겠죠. 근데 그게 20살, 30살, 50살 사람들한테도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다못해 빌딩 나갈 때 주차계원한테도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직급하고 상관도 없어요, 심지어. 그런 게 습관적으로 분노를 폭발하는 분도 계시지만 충동적으로 그냥 갑자기 폭발하듯이 폭발하는 분들이 분노 조절 장애인 거고요. 그게 그냥 안에 쭉 쌓여지면 울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차라리 그냥 내부적으로 울분은 왜 중요하냐면 밖으로 터지거나 안으로 터지는데 안으로 터지면 불안증이 될 수도 있죠. 공황장애가 되기도 하고 또는 우울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면 그냥 남들한테 피해는 덜 줘요. 업무는 잘 안 되지만. 근데 밖으로 터지면 더 문제가 되죠. 남들한테 상처를 주거나 묻지마 폭력이 일어나거나 남대문에 불을 지르거나 예전에 대구 지하철 방어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 울분의 폭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나면 다 뭐 그 사람이 정신장애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뉴스들 종종 보시잖아요. 근데 정신과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아마 경찰분들이나 기자분들이 정리가 잘 안 되면 그냥 정신장애 문제 쪽으로 병원 다닌 적도 없는 사람을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아까 외상 후에 일상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그때 일만 계속 생각하고 지금도 6.25랑 베트남전 참전용사분 중에 우울증약 먹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근데 반면에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오히려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오히려 좀 단단해진 분들도 있어요. 인생의 트라우마라는 거 한 번쯤 안 겪어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뭐 트라우마라는 게 뭐 건물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 누군가한테 막 공격당하고 막 억울하고 이런 경험 자체가 사실은 트라우마인 거거든요. 근데 그 일 이후에 무너져 버리고 왜 아이들 왜 삐뚤어져 버릴 거다 그러잖아요. 삐뚤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지는 거죠. 반면에 오히려 더 성숙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너그러워지고 더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게 외상 후 성장입니다. 보통 이거는 회복력하고 상관이 있대요. 사람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활활 타는 성냥개비 같은 사람도 있지만 뭐 쉽게 안 지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젊을 때는 활활 타올랐지만 우통부터 벗으려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냥 쉽게 꿀꺽 삼켜지는 거 경험하시죠? 예, 이게 나이 먹어서 그래요. 나이도 먹고 그 사이에 회복력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회복력의 요소는요, 감정 통제 능력이 1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공감 능력입니다.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는 거를 내가 느낄 수 있으면 화가 좀 덜 나거든요. 그리고 원인 분석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업은 지금 하는 일 오늘 실패했죠. 근데 원인 분석 능력, 원인을 분석해야 내일 트라이 할 때 조금 바꿔서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 쉽게 포기 안 하는 거. 실패 몇 번 했다고 그냥 포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일이라는 게 될 때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어차피 나 도와줄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저도 사주를 제 장모님이 절에 다니셔서 제 사주를 저는 성당 복사까지 한 사람인데 그 제 사주를 보고 오셔서 사주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잘 될 텐데 자기가 손 흔든 만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신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좋은 팔자가 어디 있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거 아무리 휘저어도 안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내가 흔들면 그만큼은 간다니까 그만큼 좋은 팔자가 어딨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장모님이 머쓱하셨는지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도사를 다시 만났는데 그게 좋은 팔자라고 그러더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자기가 느끼는 것들을 남들한테 기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서늘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유머로 자기한테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회복력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자기 몸을 좀 잘 챙기세요. 이 중에 뭐 다들 청년으로 배긴 해요. 다들 청년으로 배긴 하는데 몸은 좀 아프시죠? 몸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신경도 사실은 몸이라서 몸이 약해지면 신경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잠자는 건데 뭐 교과서에는 7시간 반은 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7시간 반 주무시는 분들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특히 평일에는. 5시간만 자면 다음날 펑션에는 큰 지장이 없대요. 여기서 내처 5시간이 아니라 토탈 5시간. 그러니까 다음날 죽진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주말에 밀린 잠들 좀 몰아 자는 것도 괜찮다 그래요. 캐치업 슬립이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4일 술 드시거나 사업하셨으면 주말엔 좀 주무세요. 네. 쉬실 때 업무 생각 없이 지내는 시간을 조금 가져야 된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앉아서 클라이언트랑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을 쓰는 일이 제 주된 일인데 쉴 때 제가 안 하려고 안 하면 저도 모르게 이걸 들고서 소파에 눕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뇌는 제가 하던 행동을 똑같이 하면 뇌는 또 일하나 보다 그러고 세팅이 바로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멀찍이 놓으시고 그리고서 좀 뭐 TV를 보더라도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어디 짐에 가서 좀 달리기를 아무 생각 없이 하거나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내가 일을 몇 시까지 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거를 정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50, 60 이후에는
내가 30대 때 하던 일에 80% 미만만 일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을 때는요, 내가 일 능력의 100%를 일해도 몸 건강이 괜찮으니까 리저브가 한 20-30%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을 술 먹고도 까딱 없으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루만 과음해도 다음날 하루 종일 힘들거든요. 리저브가 없어요. 20-30%의 리저브는 남겨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응급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주변에 누군가가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리저브를 항상 남겨놓으셔야 돼요. 육사에서도 신입 학생들을 뽑은 다음에 체력 측정을 해보면 나중에 졸업하고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 입학할 때 체력이 좋았던 친구들이 나중에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군인으로서도 잘 되고 군인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서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도 결국은 뭐 회사 생활이나 이런 걸 잘하더라. 그리고 졸업 성적도 굉장히 좋더라.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그릿이 높다는 겁니다. 그릿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끈기죠, 끈기. 될 때까지 하는 거. 일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될 때까지 하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자, 체력을 한번 키워보세요. 뭐 운동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지만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 속으로는 안 하고 계시는 분들 생각보다 꽤 있으실 거예요. 마음으로는. 저희 어머니도 그러세요. 운동해야 된다고 살 빼야 된다고 맨날 이러고 계세요. 앉은 자리에서.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꼭 찾으시고 정 안 되면 아파트 걸어서 계단이라도 올라가세요. 이걸 니트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넌 엑서사이즈, 너모제네시스라 그래서 그냥 굳이 운동장에 안 가도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하라는 얘기죠. 저도 몇 번 그 아파트를 걸어 올라가는 걸 하는데 집이 22층으로 이사 간 다음부터는 힘들어서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자꾸 좀 하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팀장급들이나 그보다 조금 젊은 분들한테는 일을 그러고 나서는 일을 먼저 시작을 한다. 일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일이라는 게 시작한 다음에 새로운 요소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계획은 계속 수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일은 일단 시작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나 초심자들은 내가 속한 계획을 지키려고 강박증을 가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그 계획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일은 마감 시간이 있다는 거를 명확히 하고서 일을 시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본 체력, 그 다음에 일단 시작하기, 그 다음엔 지구력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 기본 체력 가지고 일단 시작하는 능력, 그 다음에 밀어붙이는 능력. 사실 인사팀에도, 저희 병원 인사팀에도요, 요새 블라인드 면접이니까 학력이니 뭐니 이런 거 모르잖아요. 세 가지를 주로 봅니다. 우울증이 없는지, 뭐 강박증이 없는지 그건 체크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학자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서. 그리고 모르겠으면 유튜브나 아니면 선배 중에 만만한 맨 하나 골라서 그 사람 보고 따라하라고. 군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watch and learn이잖아요. 아마 의사 업무도 많은 게 보고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마 로이어 업무도 그렇지 않은가요? 보고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보고 배우고 따라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좋은 글이나 사람을 만나라. 유튜브 책 속의 행복, 책 속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그 회장님 이름 지으실 때 항상 함축된 언어가 있어요. 책 속에 행복이 있다라는 뜻을 아마 표현하신 것 같더라고요. 국어 그 스펠링을 틀리신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면 내 몸 자체가 이제 잘 되는 쪽으로 세팅이 돼. 이때는 내 몸이 습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 같죠? 이거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때 스토아 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이게 계속된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마르크스 책에도 이런 얘기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마음 다스리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자기 효능감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루하루의 삶을 중요시 여기라고 합니다. 이 그림 제목이나 혹시 화가 이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르네 마그리트라는 벨기에 화가의 뭐 이거 영어로는 그 뭐 레이닝맨의 모티브가 된 거죠. 원래는 제목은 그냥 엉뚱한 도시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화실이 자기 집 주방이었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세수하고 나비 넥타이 메고 단장 들고
주방으로 출근했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일하러 가는 거라서 일하는 복장을 하고 그래야 내 몸에 신호를 주고 그래야 하루에 그림 그리는 일이 잘 된다라고. 좀 사이코 같죠? 근데 이 루틴이라는 거를 에브리데이 지속을 하면서 본인의 그림을 계속 그렸다는 거죠. 루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상시간 굉장히 일정해야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잘 못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하고 공휴일에도 일정 시간에 저 6시 22분에 일어나거든요. 그때가 일어나는 게 제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때 일어나서 샤워하고 그 공휴일에도 일어나서 책 한 2페이지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뉴스 혹시 뭐 특별한 뉴스 나온 거 있나 한번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출근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글 쓸 일이 있으면 글을 쓰든지 그거를 하는 게 제 루틴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짐에 가서 땀 한번 신나게 흘리면서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제가 만난 어른 중에는요, 새벽 5시에 깨요. 이제 잠이 안 오니까. 근데 5시에 깨서 7시에 출근해 일어나서 준비하면 9시까지 출근하면 되니까 그때까지 한 몇 시, 3, 4시간을 누워서 뒹굴뒹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10년을 그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되죠. 결국은 일어나서 뭔가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도 하세요. 샤워를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자존감을 놀리기 위해서 외모 관리를 하실 분들은 아침에 크림이라도 좀 바르세요. 루틴하게. 자기 루틴이 있는 건 굉장히 좋고요. 젊은 분들의 경우 책을 읽거나 뭐 좋은 영상을 보거나 이러는 거는 자기를 키우는 행위잖아요. 그거는 그러다 보면 좀 외롭죠. 근데 아까 말한 외로움이랑은 좀 다릅니다. 나의 성장을 위해서 혼자 있는 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잖아요. 솔리튜드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도 좀 롤리니스보다는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그거는 본인이 루틴을 즐기면서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어찌됐건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 특히 내 아랫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요새 많이 귀에 딱지 앉으셨죠? 뭐 존중하라라는 얘기 맨날 듣고 뭐 리스펙트, 뭐 상호 존중. 저희 병원만 그런 거 아닐걸요? 모든 조직이 상호 존중, 뭐 무브먼트, 뭐 ESG. 요새 그래서 ESG 상호 존중이 이제 그냥 고유명사처럼 된 것 같아요. 원래 심리학 개론 들으셨을 때를 기억을 해보시면 이런 그래프 본 적이 있어요. 먹고 자고 싸는 게 인간의 기본 욕구잖아요. 근데 그 기본 욕구 중에 어딘가에 소속감을 느끼는 것도 기본 욕구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존중을 받는 것도 기본 욕구입니다. 내가 어디 학교에 새로 전학이 왔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야, 너 나랑 내 옆에 앉아. 그리고 소속감을 주면 내가 마음이 편해지죠. 그거는 소속감 자체가 기본 욕구이기 때문이고요. 그게 없으면 결핍을 느낍니다. 근데 조직에서도 직장에서도 소속감을 못 주거나 존중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결핍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억울해지거나 분노가 나거나 우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이 회사에서 내 개인을 성장하고 자아 실현을 하고 뭐 학문적으로 영성적으로 조금 성숙해진다?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얘기죠. 회사에서 그것까지 챙겨줄 수 있으면 좋은 직장인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까지는 문화 조성을 해주는 게 직장의 기본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CEO들은, 리더들은, 우리 회장님은 항상 집에서의 가면과 여기서의 가면이 특히 젊은 시절에 많이 다르셨을 거예요. 집에서는 조금 그 걸걸 하시고 좀 그러셨다가도 출근하시면 부드럽고 인자한 가면 딱 쓰시고 요쪽에 넣고 이제 퇴근하셨다가 딱 꺼내서 쓰고서 나오셨겠죠. 요새는 아마 일치 내셨을 겁니다. 아마 집에서 집안 식구들이 바깥 고객보다 훨씬 중요한 고객이라는 걸 요새 느끼셨을 테니까. 그때 쓰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부르거든요. 고대 그리스 연극할 때 남자가 여자 역할할 때 황제 역할할 때 쓰던 가면이 이름이 페르소나예요. 그게 변화되면 그게 오래 쓰면 자기 성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페르소나가 퍼스널리티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신경 쓸 것들은 이렇게 하세요. 나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고 나는 그냥 내 회사 내가 알아서 운영할 거니까 누가 나한테 신경 쓰고 이러는 것도 싫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을래. 그런 분들은요.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하는데 저거 내가 어디서 들어본 얘기야. 그러면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똑같은 얘기. 그 얘기 잘하는 사람 나 더 알아. 네 말 틀렸는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제가 한 얘기의 대부분은 아마 이미 들어보셨거나 알고 있는 얘기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도 괜찮네 하면서 그냥 듣고 계실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거 들은 얘기잖아. 다른 얘기 좀 하세요. 라는 얘기 자꾸 하세요. 그래야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야 주변에 따르는 아랫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존중받는 느낌을 안 받을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남의 뒷말을 많이 하세요. 남의 뒷말 많이 하고 가급적이면 누군가랑 얘기할 때 가까이 가서 상대방의 기분 고려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주 급속도로 멀어질 겁니다. 근데 대개는 칭찬 잘하고 고개 잘 끄덕여 주시고 지금 그러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반대 의견이 있어도 말 잘 안 자르고 무엇보다 나랑 얘기하면서 자기 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부탁하는 사람. 이것 좀 해주세요. 아니면 이것 좀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제일 잘 쓰는 말이 인턴 선생들이나 젊은 친구들한테 의사 된 지 이제 6개월 안 된 친구들한테 이것 좀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해줄래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걸 그 친구들이 제일 편안해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 대학 동기랑 결혼하다 보니까 아까 그 장모님이 니들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본인이 너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결혼을 했더니 그 남편한테 하대를 너무 많이 당했다고 니들은 동갑내기라 서로 반말하고 살 것 같아서 결혼하면 안 된다. 근데 둘이 존댓말 할 수 있으면 결혼해라. 라고 그래서 그러겠다고 결혼했는데 지금도 한 70% 정도는 존댓말을 써요. 하다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제가 먹을 욕을 상당수를 안 먹으니까 서로 존댓말 하면서 그냥 약간의 거리감이 초반에는 느껴졌지만 오히려 그게 서로 존중하기에 더 적절한 것 같아서 직장에서도 나이 차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웬만하면 존댓말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살면 내 주변에 사회적 자본이 많아져요. 왜 흔히 라디오에서 나이 많아서 내 주변에 살아있는 배우자와 나를 챙겨주는 배우자와 나랑 놀아줄 수 있는 친구 한두 명만 있으면 노후가 행복하다는 얘기 종종 하잖아요. 그거를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자본은 이런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해준 것만큼 이 사람도 언젠가 내가 필요해질 때, 내가 공공해질 때 나한테 뭔가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건 이제 상호성 내지는 레시프로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관계는 사실 그런 거여야죠. 저한테 오시는 그 모 대기업 자회사 뭐 부사장님들, 사장님들 퇴임 이후 한 5년쯤 지나서 저한테 종종 오세요. 이렇게 울분증도 있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 중에 회사에서 20, 30년 지내다 보니까 그게 다 내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내 동생들인 줄 알았는데 아시겠지만 퇴임하고 나면 그 중에 상당수는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화도 안 받는 놈들도 있고 제가 지금 놈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시읒기읒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회적 자본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있는데도 나의 사회적 자본이 될 건지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런 스트레스 이후에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 거리를 누구나 다 친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한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침에 만나서 How are you? Good morning. I'm fine, thank you. 만 하고 만난 지 10년이 됐어도 서로 업무만 잘 되면 그냥 우호적인 관계로만 지내도 되는 뭐 그러다가 눈 맞아서 사내 커플도 하고 저처럼 꽉 커플도 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건 부작용이고 대개는 그냥 조금 적당한 거리에서 우호적인 관계로만 지내면 된다는 걸 압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일을 있는 그대로 봐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안 되면 내일 다시 하지 라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괴감 안 느끼고. 그래야 잘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 능력은 자아 강도가 높아요. 아까 말한 존버 정신이 높습니다. 안 되면 그냥 다시 하면 된다는 거죠. 저 인간이 나 싫어해? 그건 저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닌 거예요. 나는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번째는요. 세상 자체가 항상 공정해야 된다고 요새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공정해야죠. 근데
동등하거나 공평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외상후 성장을 한대요. 같다는 거하고 공정하다는 거하고는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세상은 약간 불합리하지만 그래서 화나, 억울해, 울분이야, 언젠간 내가 뒤집어 엎을 거야 라고 하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오늘 할 일에 충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외상후 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리더랑 관련된 모든 책, 심리학 책, 사회학 책, 무슨 경영학 책을 다 뒤져보니까 제일 중요한 기능이 동기부여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너 이래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고, 그럼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러려면 얘기를 좀 잘해야죠. 근데 중요한 기능은 적절할 때 디시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까 말한 세 분의 원장님 중에 디시전 안 내리는 분이 계세요. 거기 부원장 하시는 분이 죽을라 그래요. 그거 안 내려고 나중에 책임은 이제 결정 내린 부원장 책임이 될 가능성이 크죠. 적당할 때 디시전 내리는 거. 근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차피 나랑 같이 이 조직에서 일한다고 평생 같은 조직에서 일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어디 가더라도 그 영향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리고 자기가 속한 조직을 각자의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잘 살 수 있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그게 좋은 리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포럼오래에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좋은 리더가 될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여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